괜찮은 건물을 사냐 못 사냐의 게임인 거지 언제 사냐의 게임은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강남빌딩을 살 여건이 되고 살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분들한테 필요한 영상이니까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영상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있는 분들만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지금 강남 건물 사는 게 맞나요? 맞아. 그러니까 요즘에 강남 빌딩 시장에 대해서 좀 침체돼 있다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임대 시장도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강남 빌딩을 사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든지 막 사람들이 살 때가 아니라 안 좋을 때 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식도 그렇고 모든 투자 똑같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살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은 거죠. 지나고 나면 그때 살 거리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 확신이 없어서 용기만이 아니라 용기라는 거는 그 기반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확신 속에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만 어려울 때 살 수가 있는 건데 정확한 걸 알아보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기가 지나도록 잘 모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학창 시절 다 지났지만 그 어릴 때 공부할 걸 생각하잖아요. 그땐 모르듯이. 지금 시기는 전 딱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발품을 팔고 경험을 통해서 실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지금 살 시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한테는 계속 불안한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해 드린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시기가 정말 우량한 건물이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 있는 시기죠. 왜? 지금도 우량해. 그러면 이거 확실한 거 아닌가요? 썰물 때 물이 차 있는 곳이 있고 물이 빈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썰물 때 물이 빈 곳은 밀물 때도 차 있겠죠. 근데 지금 썰물이에요. 근데 지금도 물이 차 있는 건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공실이 많잖아요. 많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안하죠, 사기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방금 말한 것과 똑같이 지금 공실인 데가 많아.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강남의 건물 중에 공실이 더 많아요? 만실이 더 많아요? 맞아요. 그쵸. 지금 만실이 더 많아요. 우리는 지금 강남 건물 중에 50%가 비어있나요? 70% 비어있나요? 많아봐야 10%, 15%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딜 보고 있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불안한 사람은 공실을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이 맞나 자꾸 따지고 싶은 사람은 공실 쪽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게 뭔지 알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는 건물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죠. 그럼 여기를 봐서 여기 중에 우량한 걸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정 불안하면 지금 임대가 차 있는 걸 사면 되는 거죠. 선생님, 근데 지금 세입자 차 있는 거 샀는데 세입자 뭐 한두 달 있다 금방 나가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디테일하게 하려면 이게 좀 길기도 하고 누군가는 불편해하기도 할 텐데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그걸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점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면 건물값에도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걸 잘 모르고 샀을 때는 애초에 다 모든 게 다 잘못된 상황이 되니까 이거 판별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입자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월세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 분야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런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조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소장님은 그럼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 예를 들어서 기존의 건물을 산다면 층별로 세입자가 들어있다. 그 세입자들 상황이 어떤지 다 확인을 해. 어떻게 하냐면 뭐 법인이면 그 조회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게 건물을 사다 보면은 부동산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동상이몽이란 말이야. 그치? 이 사람은 싸게 사고 싶고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고 여기는 가격이 어떻게 됐건 일단 거래를 하고 싶어. 그리고 이왕이면 가격이 높은 게 좋아.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수수료가 정해지니까. 그치? 이 세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 건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 그러면 이 사람은 건물 계약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닌 정보를 줄까? 안 좋죠. 그치.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지.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내지는 얘기해야 될 걸 안 해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오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이 관계를 잘 안다면 여기 있는 말을 100% 믿는 게 아니라 들은 말을 확인해 봐야지. 우리는 100% 확인을 해. 그리고 필요서류나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 임차료 어느 정도까지 받았냐 이거 정확하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따져.
왜냐하면 건물을 지금까지 한두 개 산 것도 아니고 앞으로 살 것도 한두 개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간 입장을 상대하는 입장이니까 이 중간 입장을 생각해보면 대부분은 건물 한 번 사고 끝이야. 그 사람이랑은. 평생에 건물 한 번 사거나 많이 사봐야 2번이야.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개를 샀고 앞으로도 수십 개를 살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엉뚱한 거 우리한테 한번 넘기고 끊어지는 게 좋아?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게 좋아? 지속적으로. 우리랑의 관계는 그래. 기본적으로. 계속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엉뚱한 얘기를 우리한테 할 확률이 일반적으로 하나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떨어지지. 또 하나는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체크를 해. 세입자 체크하고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체크해. 그래서 그 사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잘못된 건물을 사는 확률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고 잘못되기 많이 어려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 있어. 어떻게 있냐면 다 확인을 했어. 근데 그 임차인의 사업이 정말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우리는 사실 그것까지는 예측을 못한 거니까 예측을 못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 건물처럼 정말 세입자를 찾아서 넣어줘. 이번에도 작년에 건물을 사신 분의 1층이 임대가 비었는데 우리가 그 임대를 바로 채웠어. 물론 그 임대를 채우는 데 있어서 다른 데 임대를 채우면 우리가 더 득을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한 말대로 지켜가느냐가 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뭐 고민 없이 거기에 임대를 채웠어.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는 일 중에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했어. 그리고 그러면 보통 그렇게 하면 끝이잖아. 거기까지가 사업 영역이잖아. 대부분의 뭔가 건물을 지어준다고 하거나 아니면 PM을 한다고 하거나 이런 분들의 업무 영역은 건물 짓는 것까지 책임. 그리고 세입자 구하는 거는 도움을 준다잖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진짜 책임을 지지. 세입자를 다 채우고 나서 잔금을 하는 형태니까. 근데 만약에 안 채워진 그 시간 자체가 있잖아요. 그치. 소장님도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대출 이자를 내니까 힘들지. 그래 이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내가 힘들 때를 해? 안 해? 안 해. 안 해요. 이게 다 하나로 엮여 있는 거야.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내가 조금이라도 들면 안 해. 그 손해가 다 나한테 오니까. 그냥 도와드릴게요, 책임질게요, 잘 될 겁니다의 얘기가 아니라 책임진다의 구조니까. 안 되면 내가 손해를 봐. 사람은 누구나 다 손해를 싫어하잖아. 나도 손해를 싫어해. 그러면 남들과 똑같이 다 짓는 것까지 리모델링까지만 해도 되겠지. 근데 왜 책임을 져? 내가 이 책임을 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나를 통해서 건물을 한 분들이 신경 쓰지 않고 월세를 받고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얻을 수 있게끔 책임져 주는 게 이 건물을 살려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 구조를 만든 거야. 예를 들면 핸드폰이라고 치면 핸드폰 팔고 AS는 알아서 하세요. 가 지금 건물 시장이야. 그치? 문제 생기면 알아서 본인이 부품 사다가 고쳐야 되고 막 어떻게 하잖아. 근데 삼성 뭐 대기업은 AS센터 갖고 오면 보증기간 안에는 알아서 책임져줘. 그리고 끝나도 실비 받고 해줘. 그러니까 그걸 신뢰하는 거잖아. 나는 더 깊게 말한다면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 뭐 정보의 시대, 뭔 시대, 그래서 뭐 정보가 돈이 되고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지만 난 신뢰가 돈이 되는 시대라고 생각해. 앞으로도 훨씬 더. 그러면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을 모두 다 없애주는 사람이 가장 그 산업에서 1등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추구해 왔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짠 거야. 내가 책임져 줘. 그럼 내가 대출이자 내. 손해봐. 어쩔 수 없어. 내가 확신했는데 아닐 때도 있어.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 그러면 나 몰라라가 아니라 내가 책임져.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유튜브예요. 당연하지. 내가 지금 이 건물에 들어와서 임대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 회원 건물을 공실인 건물이었던 거를 책임지고 있어. 전체 임대료를. 그런 사람이 실제 있을까? 나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이걸 가지고 내가 막 알리지 않았고 뭐 우리 유튜브에서만 하는 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본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야. 그리고 임차인을 다른 데 넣으면 훨씬 더 득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회원한테 이렇게 임대를 맞추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없어. 비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말한 걸 지키고 우리 회원분들이 제대로 된 건물을 갖게 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본인 것처럼 한다가 아니라 그냥 제 거라고 밖에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제가 안 하면 제가 손해보는 상황에서 하는 거가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내가 그 정도로 하는데 자신이 없을 게 뭐가 있어?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누군가처럼 전화 안 받고 딴소리하고 회피하고 전화번호 바꾸고 이런 사람이 태반인 게 이 시장이야.
나 전화번호 몇십 년 썼어.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 내가 책임지고 있는 금액 들으면 깜짝 놀라실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확실한 거예요. 책임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 정도로 확실한 얘기를 듣고 싶은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온다 이런 거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분이라면 뭐 오시면 뭐 확실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실하게 건물 진행하는 것과 그 임대 관리 뭐까지 뭐 책임질 수 있습니다. 뭐 뒷골목이라도 또 될 만한 데가 있지 않나요?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걸 책임져 주냐 안 주냐 이거예요. 책임집니다 말하는데 그럼 서류에 쓸 수 있어요? 있어요? 쓰세요 그러면은. 그 책임을 정말 물질적으로 질 수 있느냐 이게 제일 큰 거잖아요. 그쵸? 말로만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정도의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요즘에 공실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렇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공실이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대 수요가 줄었고 공급은 많아졌고 그리고 경기가 안 좋고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자, 첫 번째 수요가 줄었어. 수요가 줄은 거는 원래 대로변이나 괜찮은 입지에 본인들이 임차로 들어가야 될 회사들이 한동안 2, 3년 동안 내가 이자 내는 것보다 내 건물 이 붐이 있었잖아. 그래서 뒤쪽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거기 사옥으로 들어갔어. 근데 이 다음에 재밌는 일은 본인이 직접 쓸 사옥을 지은 건물들을 보고 그 근처에 투자를 한 거야. 여기 건물이 지어져서 회사들이 쓰고 있네? 옆에 지으면 임대 되겠지? 임대를 하려고 지었는데 뭐지? 왜 안 되지? 이 상황이 된 거지. 두 번째, 공급이 늘어났다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늘었지.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 이제 투자가 줄고 확장이 줄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우리도 임대 맞추려고 하다가 그 회사가 확장하는 걸 뭐 멈췄거나 뭐 아니면 뭐 다시 뭐 검토한다고 해서 임대가 안 된 적도 있으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면 건물이라는 거는 잘 사는 거,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한다고 치면 괜찮은 위치를 괜찮은 가격에 사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괜찮은 건물을 짓는 거야.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대로변에 좀 작은 거 내지는 대로변에 좀 허름한 건물보다 조금 안쪽이라도 멋있게 크게 웅장하게 지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 실제로 실행하기도 하고. 근데 요렇게 뒤에 지어놓고 괜찮은 건물들은 거의 다 사옥으로 쓰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안쪽에다가 본인이 지어서 사옥으로 쓰고 있는데 그걸 보고 여기 괜찮네 하고 짓는 경우들. 그러면서 그것처럼 멋있게 건물을 지어놓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야. 내가 소나타를 타. 자동차 휠에 얼마 투자해? 비싸봐야 뭐 300, 500 투자하겠지. 근데 거기에 3천만 원짜리 휠을 꽂아. 무슨 의미야? 안 맞지. 그럼 이 차를 팔 때 그 3천만 원짜리 휠 값까지 같이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택시에 3천만 원짜리 휠 꽂았다고 택시비 더 내나? 소나타에 해야 될 휠의 금액에 상한선이 있단 말이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말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서 자가용에다가 막 엄청 튜닝 뭐 1억씩 해서 타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를 다음 사람이 사면서 그 가치를 주진 않잖아. 자기 만족이지. 건물도 자기 만족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들여야 되는 금액이 정확히 있어. 안쪽에다가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멋있게 건물을 지어 놓는 거? 그거는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예를 들면 안쪽에다가 정말 휘황찬란하게 지어놨어. 그러면 그 들인 돈이 있으니까 그 돈 대비 월세를 생각할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안 된다고. 그리고 건물을 멋있게 지어놓으면 뭐 임대료를 더 낼까? 멋있는 거 안에는 기본적으로 실용적이어야 되고 실용적인 거 안에는 구조가 잘 나와야 돼. 이게 있는 한에서 멋있어야 되는 거지. 멋있음을 위해서 실용적과 구조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 사옥으로 쓸 거면 그러니까 좋아. 아주 좋은 얘기인데 언제까지 사옥할 건데? 그 사업을 엑시트하거나 그 건물도 나중에는 팔게 된단 말이야. 200년, 300년 갈 건 아니잖아. 물론 테헤란도 대로변에 있는 거 뭐 대를 물려서 갈 수 있어. 근데 안쪽에 있는 건물 팔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대로변에 있는 큰 건물은 멋을 내도 돼. 일정 규모가 넘어가. 예를 들어서 대지 규모가 뭐 300평 넘어간다. 대로변이다. 그거는 어떻게 모양을 내도 구조가 웬만하면 괜찮아.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뭐 100평이나 100평 초중반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은 디자인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희생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뭐 예쁜 건물처럼 보이고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건물은 그 조감도 이런 거 해놓으면 예쁘면 사람들이 감동되고 막 이런 게 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실용성 기반 그리고 구조 기반이 돼줘야 되는데 짓고 나서 들어가서 보면 요거 조금 그런데 그래도 이쁘잖아 이런 거. 근데 그 임차인은 그게 다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에 맞는 공사비를 들여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내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거는 현실화되기 어려워.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건물마다 다르고 나만 알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이 직접 구분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만 알 겁니다. 그리고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건물에 얼마를 들여야 된다 무조건 기준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대로변으로 옆으로 접했냐, 뒤로 접했냐, 아니면 뭐 마름모냐, 내지는 역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냐, 어느 정도 들어왔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블럭이냐, 그리고 그 블럭이 어떤 것들로 채워졌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역에서 몇 분이면 오케이, 안 오케이,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입지 팔법칙이네요. 입지 팔법칙 반드시 봐야죠. 그걸 보면 아무리 몰라도 어느 정도 기준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세요. 이 강남 빌딩 입지 팔법칙 반드시 보세요. 강남 건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인데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장님 그 앞쪽에 대로변 가까이에 있는 허름한 건물하고 그 말씀하신 안쪽에 있는 신축 건물, 예쁜 건물하고 둘 중에 비교해서 어떤 걸 사야 하는지 궁금해요. 그게 이렇게 1대1로 비교하기가 사실 좀 어렵거든. 왜냐면 대로변인데 어떤 대로변이냐, 몇 평이냐, 뒤에 거는 몇 평이냐, 신축한 지 얼마나 됐냐, 앞에 거는 구조가 어떠냐, 리모델링 할 만하냐 안 하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거든.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건물을 봐야 돼. 그러면 뒤쪽 건물이 더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앞에 있는 건물인데 얘가 용적 건폐가 과거 용적이란 건폐를 적용받아서 더 이상 뭘 할 건 없어. 리모델링 다 끝났어. 근데 여긴 주차도 없고 건물 규모도 예를 들어서 40몇 평밖에 안 돼. 그래서 임대료도 제한적이야. 그럼 앞으로 될 게 없지. 그치? 부실 수도 없고 아무 그게 없지. 그럼 지금 월세 기반 말고 그리고 자연적인 시세 상승 말고는 없지. 근데 뒤에 있는 게 허름한데 예를 들어서 땅이 좀 커. 그리고 이제 얘는 지어놓으면 또 가치가 올라갈 만해. 그럼 뒤에 있는 거 사는 게 나은 경우도 있어. 이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면 상담을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도대체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라는 게 괜찮은 건물 기준이라는 게 그냥 대략적으로만이라도 대로변에서 뒷블럭까지 몇 개 정도 이렇게 뒤쪽까지만 이게 가능한 건지. 그게 제가 이게 말하기가 참 예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번과 가격을 갖고 얘기하면 OX를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뭉뚱그려진 기준을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상담 오거나 문의를 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한 얘기를 듣고 본인이 선택해서 건물을 사고 지어서 내지는 이미 땅을 사서 하기 직전인 상황에서 이거 제대로 됐냐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물어보러 올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미 진행은 했어. 근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러 오시는 거예요. 본인이 100% 확신한 사람은 물어보러 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기준을 얘기하고 그 큰 기준마다 또 작은 기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지번과 금액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근데 큰 기준을 듣고 본인이 뭔가를 하고 잘못된 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와서 하면 제가 이 얘기하기가 참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역에서 5분 거리예요. 그리고 땅값이 얼마면 됩니다. 근데 아까처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건물을 샀어요. 그러면 그 뒤에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뭘 할 말이 네. 그럼 어떤 분들은 땅 모양이 희한한 걸 샀어요. 역에서 몇 분 거리인데. 그럼 하기가 말하기가 참 그런데요. 입지 팔법칙을 보세요. 일단 읽어보시고요. 제가 거기 다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일단 보시고 판단을 먼저 해보시고 적어도 진행 직전에 땅을 계약하거나 건물을 사기 전에라도 물어보시면 제가 있는 대로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시고 나서 하면 저도 다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이게 진행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지만 그게 다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잘못되면은 몇십억 손해잖아요. 적어도 5억에서 10억 손해는 본단 말이에요. 잘못되면.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2024년에 강남 빌딩 거래량은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살 사람들은 이미 많이 샀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등기부 떼는 거 아직도 다 못 보고 있어요. 좀 보고 있는데 이미 거래는 많이 살아났는데 업계가 안 좋다는 이런 얘기가 있지만 할 사람들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지금 하고 싶은데 하는 게 맞나 틀리나 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해야 될 게 그럼 난 사야겠다 마음먹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입지 8법칙 적어도 보셔야 되고 제가 하는 영상들 강남 빌딩에 대한 영상들 적어도 봐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다고 하면 적어도 뭐 상담 신청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제 행동을 하기 직전이다 하면은 적어도 물어보는 그것까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뭔가 도장 찍고 송금하고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소장님은 비싼 것만 하신다. 무조건 30억이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를 알고 계세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물론 30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0억을 갖고 있든 5억을 갖고 있든 이건 회원님들한테 그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단 말이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30억이 있어야 단독으로 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동구매로 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10억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 밑에 금액은 공동구매로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공동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10억 이상. 그러니까 단독으로 하려면 30억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장경제에 살고 있잖아요. 편의점 가서 우리가 파는 물이 뭐 700원이 최저인데 낮은 금액으로 물을 살 수 있다고 희망을 주는 거는 우물 파서 누가 준다는 얘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쪽 방향으로 가야겠죠. 예를 들면 그걸로 집을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집이 있다면 그 돈을 합쳐서 집을 좀 더 큰 거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이랑 합쳐서 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5억이라면 집부터 사야 될 때도 있고 그거에 맞는 플랜을 해야지 자금이 맞지 않는데 건물로 무조건 뛰어들겠다 이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제대로 된 건물은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하던 거 성수동은 임대가 잘 되고 뭐 강남에 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임차인의 임대 계약 기간이랑 건물주가 건물을 보유하는 기간이랑 어디가 더 길어요? 보유 기간이 대부분 더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가 지금 핫해서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게 가라앉을 때 정확히 나올 수 있어요? 가라앉기 시작하면 그거 가격 못 받습니다. 네. 그러면 맨 위에서 받을 수 있던 가격보다 낮아지니까 올라가기 기다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임차료를 득본 걸로 내가 뭐 위안을 삼을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뭐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아직 건물을 안 보신 분들은 강남이랑 성수랑 그 금액 차이 많이 나는 줄 아시거든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한 5% 차이 날까 말까? 많이 올라서 그런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로 가면 싸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님 공실은 없는데 임대료가 그러니까 기존 시세보다 낮은 거예요. 건물 전체에 임차가 다 돼 있지만 그런 건물은 사도 될까요? 그것도 이제 위치 기반이지. 건물에 대한 모든 결정은 그 건물과 그 건물 주위의 시세와 그리고 임대 시세랑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아야 돼. 예를 들면 그게 임대료가 낮아. 왜 낮은지를 알아야지. 건물이 문제야? 그럼 신축이나 리모델링 통해서 개선할 수 있어. 그럼 살 수 있어. 그리고 그 금액이 적절해야지. 그럼 내가 신축이나 리모델링해서 올릴 수 있는 임대료와 내가 여기 들어가는 그 금액과 그 수익률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어. 근데 여긴 지금 임대료가 낮은데 뭐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면 이만큼 높아진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판단을 못해. 왜? 솔직히 말해서 본인들이 이 내용을 100% 다 신뢰하지 않거든. 근데 그 상태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지. 이 상태로 고민하는 거는 결론이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건물 가격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현재 있는 임차인들이 오래됐는지 안 됐는지 임대료 연체는 있는지 없는지 이거 확인해야지. 왜냐하면 임대료가 낮으면 거기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잘 내야지. 우량한 임차인이라면. 싸기도 하고 그렇다면 잘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막 연체가 있어. 그러면 여기는 그 임차료도 안 맞는 걸 수 있지. 물론 그 세입자가 뭐 사업이 안 되거나 희한한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야지. 그리고 주변의 임대료도 확인을 해야지. 그러면 주변의 임대료랑 여기랑 비슷해. 근데 그러면 여기가 낮은 게 아니지. 근데 여기랑 차이가 나. 한 10% 차이가 나. 그럼 내가 리모델링 하면 얼마 들어가? 그럼 이 건물의 원가는 얼마가 돼?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임대료라면 수익률이 괜찮아. 그럼 해볼 수도 있어. 근데 그렇지가 않아. 그럼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믿냐 안 믿냐로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거 다 확인을 해보면 돼. 팩트 체크네요. 팩트 체크를 해봐야지. 그러면 그 부동산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내지는 내가 다른 부동산에 가서 임대를 구하는 것처럼 해볼 수도 있고 임대를 내놓는 것처럼 해볼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금액을 알아봐야 돼. 그걸 알고 내가 판단을 하면 이 판단은 쉬워. 근데 그것만 보고 할까 말까를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만났어. 이 사람이랑 일을 해야 돼. 계약을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장밋빛 미래를 막 얘기해줬어. 자기가 일을 이렇게 잘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 쓸까 말까, 말을 믿어야 말까, 그럼 해봐야 알잖아. 근데 제일 확실한 거는 이 사람이랑 일해봤던 사람 3사람 5사람한테 물어보면 답은 확실해.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판단해야지. 신축하고 리모델링을 이제 소장님께서 주로 많이 하셨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대로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신축하고 리모델링을 커리어 하신 분들도 계시죠. 왜 그 건축이나 이제 그 금액 쪽으로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이 신축하고 리모델링과 그대로 매입을 하는 거, 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일단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는 앞서 말한 모든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선정해서 사는 것, 신축하는 것, 리모델링 하는 것, 그 사이에는 뭐 설계나 건축이나 명도나 그리고 주위 민원이나 이런 해결까지 다 하고 첫 번째 세입자를 넣는 것까지 책임을 지고 그 이후에 임대관리까지도 책임을 지고 해. 그러니까 잔금을 하기 전에 세입자가 다 맞춰져야 잔금을 하는 형태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내용대로 엉뚱한 데를 할 수 없는 그런 신중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데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임대 관리를 하는 것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축하고 리모델링과 이제 그대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매입을 하는 거, 이거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건지.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건물 선정부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건물 선정을 할 때 신축할 것, 리모델링 할 것, 있는 거 그대로 갖고 갈 것, 이 3가지로 나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리모델링 할 거야, 아니면 신축할 거야, 그대로 갖고 갈 거야 하고 물건을 찾는 게 아니라 괜찮은 입지의 건물을 찾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한테 필요한 걸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갈 만한 건물은 그대로 갖고 가고요. 얘가 신축이 필요하다, 신축하는 거고, 리모델링 필요하면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축하는 거랑 리모델링 하는 거랑 그대로 갖고 있는 거랑 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한 위치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3개를 고민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전체 금액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이 뭐냐면 이 건물은 지은 지 한 15년 됐어요. 근데 그대로 갖고 가도 돼요. 근데 이게 뭐 한 200억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위치에 이 건물이 리모델링 해야 돼요. 근데 200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70억, 뭐 180억이에요. 리모델링 하면 200억 들어가겠죠. 네. 신축해야 돼요. 근데 신축하면은 건물값은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140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신축 비용이랑 세금 합하면 한 200억 되겠죠. 네. 근데 물론 그대로 갖고 갈 건물이 뭐 한 30년 됐어요. 그럼 또 그거 리모델링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전 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기간 차이가 아닐까요? 사업비에는 기간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한다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공실이 길다면 그 대출 이자를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되니까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저희는 그걸 책임지다 보니까 그 차이가 크게 있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강남 빌딩을 사는 게 맞는지, 그리고 살 때는 어떤 걸 사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남 빌딩의 의미는 사실 재테크의 저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큰 회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재테크의 끝이 강남 빌딩이죠. 이거는 괜찮은 건물을 사냐 못 사냐의 게임인 거지 언제 사냐의 게임은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시점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